좀 수소차와 전기차는 좀 차이가 어떤 건지. 수소차와 전기차는 많은 네. 분들이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수소차나 전기차는 똑같습니다. 결국은 에너지원은 전기를 사용한다는 건 똑같아요. 오늘 주제는 바로 자동차 산업편입니다. 그럼 내연기관차가 지금 전기차 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만 사실 또 수소차 쪽도 좀 있잖아요. 네네. 좀 수소차와 전기차는 좀 차이가 어떤 건지. 수소차와 전기차는 많은 네. 분들이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수소차나 전기차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진짜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에너지원은 전기를 사용한다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수소차에도 모터 들어가고 변속기 들어가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와 수소차의 차이는 뭐냐면은 네. 전기차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배터리 전기차예요. 배터리 EV이고요. 네. 수소차는 퓨얼셀 전기차 FCEV거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EV예요. 네. 똑같이 EV인데 배터리 전기차는 이미 외부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배터리를 통해서 네. 자동차 안으로 이전시켜서 그 전기를 이용해서 차를 굴리는 게 배터리 전기차고요. 수소 전기차는 외부에서 발생한 전기가 아니라 그 차 안에서 네. 수소와 산소를 융합하면서 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를 직접적으로 이용해서 차를 구동시키는 네. 전기차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갖고 오느냐, 차 안에서 전기를 만드느냐, 네. 이거에 대한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소차는 결국은 그 수소를 가지고 차 안에서 발전시키는 네. 전기차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는 뭔가 수소차가 좀 더 친환경 느낌은 좀 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동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전기차가 진짜 전기차가 아니다. 네. 왜냐하면 석탄 발전소에서 하거나 이러면 전기차가 아니지 않냐라고 그러니까요. 할 수 있는데 그건 뭐 맞죠. 그런데 석탄 발전만 있습니까? 태양광 발전도 있고요. 수력 발전도 있고요. 뭐 다양한 친환경 발전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전기차라고 하는 것도 태양광을 이용하거나 수력 발전을 이용하거나 해서 친환경으로 만들게 되면은 네. 친환경 전기차인 거죠. 지금 둘 중에는 어쨌든 전기차가 훨씬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프라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프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전기 안 들어오는 데 있으세요? 아, 없죠. 네, 그렇죠. 네. 전기는 어딜 가나 전기를 꽂아서 쓸 수 있어요. 물론 이게 급속 충전이 아니라 완속 충전이기 때문에 네. 전기차를 갖다가 뭐 이런 저희가 일반 220 꽂- 볼트? 예, 거기에 꽂다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실용적이진 않죠. 네. 그렇지만은 그래도 전기는 들어가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수소차는 기본적으로 수소를 충전해야 돼요. 네. 근데 수소를 갖다가 일반 사람들이 수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집에? 없죠. 수소 스테이션을 가야 돼요. 네. 수소 스테이션을 가서만 뽑을 수가 있는데, 근데 수소 스테이션이 전 세계에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국에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 규모의 차이는 결국은 충전 인프라의 차이고 네. 차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모델 수도 전기차가 지금은 훨씬 더 많고 네. 저희가 의미 있게 수소차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한 서너 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현대차의 넥소, 그다음에 이제 그 도요타의 미라이, 그리고 혼다의 뭐 클라리티 네. 이런 정도 모델만 이제 그 어느 정도 일반인들이 좀 상대할 수 있는 수소차 모델이고 네. 아직까지는 모델 수 자체도 되게 작고요. 수소차 시장이 규모가 생각보다 되게 작아요. 아직은 전기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기준으로 313만 대 정도였잖아요. 네. 근데 수소차 시장은 작년에 1만 대에서 2만 대 정도 사이 정도밖에 만 안 대요? 해요. 네, 왜냐하면 이것도 그 데이터가 정확하게 집계되는 국가가 두세 개 정도 국가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 중에서 전 세계 시장의 50%가 한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이 그만큼 수소차 쪽을 조금 더 많이 열심히 푸시를 하고, 현대자동차가 일단 수소차를 갖다가 생산을 해서 그게 뿌려줄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는 시장이 한국 정도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일본 정도 있겠죠. 왜냐하면 일본이 이제 미라이라고 하는 모델과 클라리티라고 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한국과 일본이 주로 이제 많이 파는 시장이 미국이니까 미국 시장이 일부 또 판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최근에 좀 수소차 조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일부 시장이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가장 큰 시장은 한국,
그리고 일본, 미국 그 근데 정도 시장입니다. 전 세계에서 313만 대가 이제 전기차 팔렸다는 거죠. 네. 작년 기준. 네. 그리고 수소차는 작년 기준 10,000대. 네. 할인이 제 입장에서는 이게 의미 있는 숫자인가? 굳이 이걸 우리가 왜 지금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근데 뭐 이 시장이 현재 계속 네. 머무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뭐 당연히 전기차도 이럴 때가 있었어요. 전기차도 뭐 글로벌하게 뭐 10,000대, 20,000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장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냥 자동차는 향후에 계속 친환경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트랙이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두 개의 트랙인 거고요. 네. 전기차랑 수소차 쪽으로 가는 트랙인 거고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인프라라든가 확장성이 훨씬 더 뛰어나고 모델 수도 되게 많고 소비자들이 접근하기도 좀 더 편하니까 당연히 전기차 시장이 좀 더 앞서간 거고 수소차 시장은 아직까지 그 전기차에 비해서 조금 많이 뒤처져 있긴 하지만은 결국은 전기차 시장의 전철을 밟고서 좀 커질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수소차의 좀 장단점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수소차의 가장 큰 단점은 네. 그 전기차의 장단점과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전기차 사실 때 제일 불편한 게 어떤 거세요? 충전소. 네, 충전소 뭐 적고 네. 그다음에 충전 시간 충전 길고, 시간. 네, 충전 시간 길고, 네. 그다음에 1회 충전할 때 거리가 뭐 400km, 500km 정도밖에 한계가 안, 이게 이런 게 단점이잖아요, 전기차에. 그죠? 수소차는 마찬가지로 이제 전기차가 가진 이제 단점과 장점이 있고요. 수소차만의 좀 독특한 걸 본다면은 첫 번째로 본다면은 충전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급속 충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완충 기준으로 20분 정도 걸리거나 뭐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아이오닉 5가 18분 정도 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아진 게 18분이잖아요. 근데 수소 스테이션에 가서 이렇게 수소를 쭉 주입을 하는데 뭐 2, 3분이면 돼요. 기름 넣는 거 네. 비싼가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충전 시간이 되게 짧아요. 그리고 자가 발전을 하게 되다 보니까 배터리 사이즈, 전기차는 배터리 사이즈의 용량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1회 충전에 뭐 400에서 500km, 네. 뭐 테슬라는 조금 더 많이 가지만은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충전 거리에 대한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소차는 넥소는 그거보다 좀 더 많아요. 600km, 700km를 가거든요. 지금 보면은 넥소가 600km 전후예요. 넥소가 600km 전후니까 항속 거리도 좀 더 길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전 인프라가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다고 하기엔 조금 그렇지만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수소차 타시는 분들에서 가장 크게 많이 듣는 이제 단점이죠. 현대차 그룹이 좀 수소차 집중한다는 이런 사람들의 인식.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수소차 시장에서 네. 상대적으로 좀 선발 업체이고 그 수소차를 잘하는 업체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현대차 그룹이 수소차를 되게 집중하고 있다라고 이제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건데 정확하게는 현대차는 수소차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수소차만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전기차도 열심히 하고 있고 수소차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하게 수소차를 의미 있게 생산하는 회사가 3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중에 현대차가 가장 많이 파는 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수소차에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근데 수소차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지금은 어쨌든 그 판매 그런 것들이 너무 작기 때문에 수소차가 잘 되고 안 되고가 현대차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크진 않겠네요. 그렇죠. 물론 이제 수소차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은 밸류체인에서 수소 관련주들이 좀 많이 이제 뜨고는 합니다만은 그 회사들은 전체 사이즈에 비해서 수소차 관련된 비중이 좀 더 크기 때문에 그렇고 현대차는 워낙 사이즈가 커요. 워낙 사이즈가 큰 기업이다 보니까 뭐 현대차가 글로벌하게 400만 대, 500만 대를 파는 자동차 회사인데 그 400만 대, 500만 대 파는 중에서 뭐 그 10,000대도 안 되는 넥소 판다고 해서 이익이나 뭐 수익성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잖아요. 물론 이제 미래에 대한 준비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전체 밸류에이션에 투영돼서 조금 올릴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의미 있게 주가에서 평가하기에는 조금 더 규모가 작다. 그러니까 현대차를 바라볼 때 수소차는 플러스 알파의 옵션으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현재 가치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1년에 이제 전기차가 한 4% 정도, 네. 나머지가 뭐 수소차, 내연기관 합치면 뭐 이런 거 합치면 96% 되겠죠. 네. 그럼 만약에 2030년 됐어요. 그리고 한 2050년 됐어요. 네. 그때 내연기관차, 그 다음에 전기차, 수소차의 점유율이 뭐 팀장님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2050년들 예상한다는 거는 네. 제가 봤을 땐 거짓말이고요. 네. 이게 지금 뭐 제가 그때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제가 2050년까지 네. 전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고요. 그냥 2030년 정도 되면 네. 어느 정도는 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운더리 예상할 수가 있는데 전기차 비중은 10%를 훌쩍 넘을 거고요. 지금 제가 원래 예상을 했었던 거는 작년에 예상했을 때는 2030년도에 전기차 비중이 10%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중국적 데이터도 훨씬 더 잘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기차 쪽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갖다가 계속 펼치고 있어요. 네. 기존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되게 열심히 안 했는데, 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그런 전기차 지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감안한다면은 지금 봤을 때는 10%를 훌쩍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030년 정도가 되면은 전기차가 뭐 10%대 비중, 그리고 수소차는 전망하기가 너무 시장 규모가 작아서 아직까지는 되게 어려운 시장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1% 정도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점유율이 10%가 될 때까지는 그 기업의 주가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데 10% 넘을 때부터는 조금 주가가 정체되거나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던데 그 글쎄요. 말이 좀 일리가 있는 말인가요? 그거는 그때 그분이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에 따라서 네.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뭐 10% 정도 비중이라면은 일단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성장률 자체가 일단 분모 자체가 커버리니까 성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성장률 자체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미 주가는 그 정도 될 때까지 이미 반영을 해놓은 상태고 저희 주식은 항상 미래를 상대하는 그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는 국면에서라면은 과거처럼 그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지 못하니까 좀 약간 밸류에이션이 디레이팅 되는 과정에서의 네. 주가 퍼포먼스가 과거만 좀 못할 거다라는 쪽으로 좀 해석을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덕분에 전기차, 수소차, 뭐 자율주행차, 모빌리티에 대한 이제 개념이랑 좀 이것들이 다 동떨어진 것들이 아니라 좀 같은 네. 계열에 있다라는 걸 좀 이해하겠는데 자동차 산업 좀 투자할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상황 또 뭐 자동차 산업에 투자할 땐 다른 섹터와 다르게 이런 지표들은 꼭 봐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조언 한마디 있다면 있을까요? 최근 한 1, 2년에 걸쳐갖고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바라보시는 그 좀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되게 많이 달라진 거를 피부로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산업이 뭐 올해 이익이 얼마 나느냐, 올해 신차가 뭐가 나오느냐, 뭐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이익과 모델에 대한 포커스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시장 뭐 이런 것도 되게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포커스를 많이 하셨고. 근데 최근에 보면은 그런 거보다는 결국은 미래 자동차에 대해서 얼마만큼 준비를 했느냐, 그리고 그거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그리고 경쟁자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정성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주가에 좀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자동차 산업에 자동차 업체들한테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다면은 좀 더 부지런해지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애널리스트들 이익 추정치를 본다거나 신차 모델을 정리해 놓은 거 보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더 패시브하게 접근을 해도 크게 틀릴 가능성이 없었던 섹터였다면은 최근에는 자동차 산업이 뭐 미래 자동차의 변화도 되게 빠르고 그 안에서의 경쟁 구도도 너무 빠르고요. 그 다음에 뭐 외부 쪽에서 자동차 쪽으로 진입하려는 이런 쪽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주가에 영향을 주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팔로우를 하기가 과거보다 에너지를 되게 많이 쏟아야 되는 이런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자동차 업종 투자를 하실 때는 좀 더
이런 관심도를 좀 높이셔야지 조금 더 투자하실 때 성과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보면 사실 예전에는 좀 성숙 산업 같은 네, 느낌, 맞습니다. 더 이상 성장하기 힘든 산업을 좀 느껴졌는데 언젠가부터 약간 성장 산업으로 좀 많이 가고 있는 것 최근에 같아요. 많이 바뀌고 있어요. 워낙 이제 그 미래 자동차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이라든가 새로운 사업화 영역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성장판이 조금 더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장 산업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만큼 변동성도 더 많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쟁자도 많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아마 팀장님께서 좀 더 바쁘게 움직이면서 봐야 한다고 얘기해 주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송선재 애널리스트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자동차 산업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만나뵌 손님은 송선재 애널리스트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